네, 6.3 지방선거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정치권과 민심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OBS 시사토크 바람이 분다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네 분 모시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역의 이슈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운데요. 어느새 2월입니다.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 어떠세요? 좀 지방선거에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으세요? 점점 더? 네, 1월과 2월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아, 그러세요? 손수조 대변인님도. 그러게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 그쵸, 예. 이제 2월 초반이니까 이제 후보 등록하시는 분들 서서히 이제 채비하셔가지고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이 시작되면 이제 막 현수막도 막 붙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정말 이제 슬슬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저희도 그 바람을 좀 많이 맞아서 저희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서남부 도시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도시 안산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장은 국민의힘의 이민근 시장인데요. 지금 아직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선 도전이 현재 유력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종길 전 안산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지금 대결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종길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민근 후보와 179표 차로 석패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또 재검표 현장에 있었는데 181표 차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재검표 과정에서 두 표가 무효표가 나면서 179표 차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재종길 시장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지만 그만큼 이민근 시장은 또 간신히 시장에 당선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재종길 일단 민주당에서는 재종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 이민근 시장과의 재대결이 좀 가능할까요? 예, 임혜자 대변인. 재종길 시장과 이민근 시장이 전 시장과 현 시장이 네. 뭐 재대결을 다시 리턴 매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은요.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쟁쟁한 후보들이 다 몸을 풀고 있어가지고 지금 출마 선언하고 지역을 정말 샅샅이 누비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6명의 후보가 현재요. 네네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재종길 전 안산시장님 그리고 김철민 국회의원도 하셨고 네, 전 국회의원 2번 하셨죠. 안산시장도 하셨고. 네. 안산시장도 하셨고 또 하나 호남 향후회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아. 특별히 제가 호남 향후회장 2번이나 했다는 거는 네. 안산이 전국에서 호남 향후회가 가장 센 조직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안산이요? 네, 그야말로 안산시장을 당선시키느냐 떨어뜨리냐 하는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요. 김철진 현 재선 도의원도 네네네.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천영미 여성인데요. 지난번에 재종길 시장과 경선을 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굉장히 꼼꼼히 또 지역을 갈고 닦았나 봐요. 그리고 유명식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좀 이름은 생소한데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김현 의원님의 보좌관 출신이고 또 윤하섭 전 시장님. 네, 전 시장님의 비서실장도 맞아요. 하셨고 예, 예. 정책 보좌관을 또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박천광 후보. 여기는 뭐 당의 정책위 부의장인가를 맡았는데 이분이 또 아버님이 유명하더라고요. 이름도 아주 이렇게 포스가 있는데 박일도라는 분인데 네. 그 전국 뭐 장례 협회 뭐 그 회장인가 그러셔갖고 안산시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전국적으로는 예.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회장을 하셨고 또 초대 시의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또 유명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분의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일단 인지도 면에서는 그야말로 재종길 전 시장과 김철민 전 의원님이 워낙 그 뭐 인지도도 있고 또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 김남국 전 의원님이 그렇죠. 예. 변수인 거예요. 김남국 전 의원님이 나오는 순간 다 블랙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아직 구체적인 뭐 출마 얘기는 없나요? 네, 제가 조금 친해서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직은요. 네, 네. 고심 중인가요, 그럼?
글쎄 그 노자의 무위의 정치가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를 하는 스타일. 네. 실제 그러니까 지역에는 계시는데 뭐 그 지역에 좋은 분들 만나고 또 도와달라는 분들 많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실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 안산시장 지방선거와 거기가 이제 양문석 의원님의 이제 선거법 네. 위반으로 인해서 지금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선거가 치러지면은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뭘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현 시장님이 계신데 그래도 이제 당내에서 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안산 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시장님이 계신데 네. 아무래도 이 현역 시장님은 이제 재선 도전이 워낙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압도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안산이 가불병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국민의힘에서 이때까지 가불병이 좀 잘 못 뭉쳤어요. 조금 자기 반성을 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음. 이번 이제 우리가 녹화하는 시점으로 이제 이번 주말에 가불병이 다 모여서 당원대회를 한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 함께 가불병이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 시장님 재선 만들자.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사실상 이제 현 시장님의 그런 이제 개인적인 역량도 있었지만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현 민주당 시장님이 또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좀 삼자 구도가 되면서 그치. 약간 표가 나뉘는 좀 그런 약간 어부지리 반사이- 성격이 네네네. 있었어요. 어부지리 예.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반사이익이 좀 예, 있었던 예, 예, 약간 예. 그런 구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하시는 동안에 좀 탄탄하게 닦았고 어떤 정책의 이제 연장선, 이제 끊이지 않는 어떤 이제 지역의 발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안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치르는 아주 좋은 민주당 유리한 국면이지만은 그래도 견제 세력이 지금 견제 여론이 많다. 그래서 한번 안산의 가불병이 국민의힘이 당원분들을 똘똘 뭉쳐서 한번 꼭 이 이민건 시장님을 재선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지킬 수 있다. 예, 좀 그런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서혜진 대변인님, 이민근 시장님 잘 아실 텐데 좀 그래도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상대당 입장에서. 예. 네, 제가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 그 시장님들의 네. 그 아킬레스건을 좀 끄집어내는 역할을 지난번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격수예요. 네네. 이민근 시장님은 동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민청이라고 아세요? 성함이요? 성함은 아니고. 그렇죠. 예. 이민청.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예. 안산에 이민청 유치하겠다고 굉장히 여기 매달렸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민근의 동생이 이민청이 아니냐라고 지역에서 농담 삼아 나올 만큼 이민청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했었는데 사실은 되지도 않았지만 행정력 낭비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헛발질을 하다 보니 지금은 안산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안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시장님들이 좀 많이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총 8번의 선거에서 5번이 민주당 계열의 시장님들이셨고 이제 3번이 국민의힘 계열의 시장님이셨는데 그중에 한 번은 또 민주당의 전 시장이 당적을 바꿔서 국민의힘 쪽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그렇게 당선되시는 곳이다 보니 민주당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안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이 또 줄어들어 선거구가 하나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당선되시고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역의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가 아직 자리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근 국민의힘 시장이 그 시의원 출신이세요. 시의장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시의장도 하신 분이어서 지역을 잘 알고는 있지만 분명히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그 법무부 장관하고 좀 교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지금은 장동혁 당대표께는 아니다라는 또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돌파하실지 그 당내에서 공천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좋은 후보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재종길 전 시장님은 제가 엊그제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2월 마지막 주에 출판 기념회 하면서 준비를 탄탄히 하신 부분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김철민 의원님이나 김남국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지금 조금 더 그 속도를 붙이고 도전하시는 분이 그 도의원이신 김철진 도의원이 아까 예 말씀하신 네, 조금 지금 가도를 예. 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도의회에서도 지금 평판이 좋으시고 생활체육인 쪽에서 사무국장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지역 주민들하고의 스킨십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넥스트 안산이라는 정책을 제일 먼저 발표하시면서 지금 달리고 계셔서 조금 젊은 정치인의 느낌으로 좀 본인을 브랜딩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조금 오래되신 정치인보다는 신진 어떤 느낌을 주고 계셔서 김철진 도의원님 좀 주목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이민근 시장님 네. 조금 약간 그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뭐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그 예. 당협 소속 이제 분들한테 조금 여쭤보고 예. 파악을 해보니까 그 이민근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도상 저번 선거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수혜를 입은 거죠. 그건 네.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분이 시의원도 하고 워낙 이 안산시에 대해서 전문적인 행정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시 행정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재종길 그 예전에 그 낙선하신 그 후보 입장에서는 워낙 또 안산에서도 오래 활동해 오셨고 또 중앙정치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수가 없는 한 재종길 후보와 뭐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재선을 도전하시는 이제 이민근 후보의 어떤 그 양자 구도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엑스팩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종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민근 시장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약간 올드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안산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저분은 또 나와?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민근 시장 입장에서는 그분을 그렇게 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까 그 임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 만약에 이제 뭐 이거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냥 언론 보도에만 나왔지만 김남국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안산시장 후보로 나오면 그래도 뭐 적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야 안산시에 그리고 이런 좀 국회의원 출신의 이런 후보가 있으면 뭔가 지금 안산의 여러 가지 현안들 해결하는데 조금 더 좋지 않겠어? 라는 게 일반적인 또 이런 그 안산 시민들의 정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민근 시장한테 조금 위협적일 수 있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대중 인지도 관점에서 봤을 때 김남국과 이민근 중에는 분명히 이민근 시장님이 조금 다소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엑스팩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종길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의 서사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까 그 그렇죠. 200표 예. 이하의 차로 졌던 걸 내가 이제 돌아왔다. 다시 이 서름을 딛고 제대로 된 안산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질 것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또 다른 그 제3의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결해서 임 부의장님. 네. 지금 이민근 시장이 그렇게 되면 연임 시장이 될 수도 네.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네. 연임 시장이 없었어요, 안산은 그동안에. 네. 그러면은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연임 시장이 안 네. 나올 것이다. 아니, 그럼 어떤 시장을 좀 원한다고 보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야말로 윤석열 선거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윤하섭 시장이 이제 탈당을 해서 표가 갈라지면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건데 일단 뭐 후보들 간에 제가 어느 쪽을 편을 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재종길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5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꾼 원하냐고 그러는데 일 잘하는 후보를 원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안산 시민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안산시가 배출해낸 국회의원들이 다 기본적으로 장관을 했거나 뭐 대선 주자였거나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정배, 그렇죠. 그다음에 예. 전해철, 그다음에 김영환. 이분들이 다 장관 하셨잖아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뭐 과기부 장관, 그리고 충북 도지사도 하고 계시고. 탈당하셔서 예. 이제 충북 도지사 하시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안산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연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직 때 엄격하게 판단해서 일을 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내는 거죠. 그러나 다시 또 돌아봐서 좀 괜찮으면 2선은 있어요. 연임은 안 됐지. 그러니까 일일 때 하고 잠시 안 됐다가 한번 쉬시고. 한 번 예, 쉬시고 이렇게 그렇게는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임을 안 시켜주는 이유는 그만큼 눈높이가 높고 그다음에 검증의 칼날이 가차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산에 이제 이
현안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과거에 부흥을 누렸잖아요. 산업단지로. 네네, 예. 네, 산단으로 예.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게 40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 소멸 문제까지 나오고 근데 안산이라는 데가 그런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 세력이 아주 잘 공동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투쟁도 있었던 거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 인권 노동운동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진보 세력이 굉장히 결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슈는 그야말로 인구 소멸 문제,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안산 그 반월 산단 예. 이 산업 생태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수조 대변인님 보시기에도 이민근 시장이 4년간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재선을 통해서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안 해결이라든지. 저는 안산시장이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재선을 하게 되면 이거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이롭다. 굉장히 도움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단 없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매번 한 번 하고 끝내고 한 번 하고 끝내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그러니까 사업들이 이게 너무 뚝뚝 끊긴다는 느낌을 아마 시민분들이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재선으로 이제 밀어주면서 좀 사업들을 쭉 이어지게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이민근 시장에 대한 어떤 이행 평가, 공약 이행 평가 이런 거에서 최고 등급이 나왔어요. SA급. 네, SA급으로 최고 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찬반은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민근 후보 시장님의 동생인 이민청 굉장히 잘한 일이다. 동생 역할 잘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청이 하나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다들 데려가고 싶어. 이 동생 데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유치하자고. 왜냐하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빈종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균보다 한 5배 정도까지 높은 지역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당연히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민청이 생긴다면 우리 쪽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유치하겠다라고 총력을 기울이는 거 전 너무 잘하셨다고 봐요. 그도 플러스 뭐 이제 국제학교라고 이제 안산 국제학교 네. 이걸 대부도에 건립했다거나 그다음에 고려대 영재학교 센터를 유치했다거나 네.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썼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학부모분들이나 젊은층들에게 많이 소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잘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썼던 부분,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인구 얘기 이제 양쪽에서 하셨는데 안산시 인구가 70만에서 지금 60만대까지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틈을 지금 메우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 다문화 그런 인구수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하면 다문화 도시라는 그런 수식어도 있잖아요. 저기 이번에 서혜진 대변인께도 여쭙겠는데요.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산다는 건 관련된 또 약간 현안들, 이슈들 또 일부 불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좀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 안산의 외국인과 다문화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문화는 20년도 더 된 안산의 현안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지역 주민으로 그냥 함께 살고 계세요. 분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문화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 않고 학교 자체에 이미 그 다문화 아이와 일반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크게 다문화에 대한 이질적 감정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한국의 좀 그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국내인들이 가지 않는 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투표권은 없죠. 근데 지역에서 지역 현안의 중요한 이슈로는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라든지 지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래 토지
허가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안산에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노동 현장에서 국내의 노동 현장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하나 얻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또 자녀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딱 봐도 다문화랑은 다르게 외국인이 티가 나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의 환경이 지금 더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아이들이 또 일반 다문화와 다른 또 우리나라 국민 아이들과 같이 생활함에 있어서 또 거기서는 차별적으로 좀 대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복지 정책을 다문화 중심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곳이 안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안산 그 시장 선거에 있어서 뭐 외국인 노동자 또는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은 네. 상수로서 항상 작용을 해왔는데 네. 현실은 이게 녹록치 않은 게 아까 그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분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 패턴이 조금 어떻게 다르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같은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이러는 케이스도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징이 일단 한 명이 옵니다. 예, 요즘 패턴은 한 명이 예를 들면 안산에 정착을 한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벌면 그 자기 조국에 있는 가족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게 엄밀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자기가 와서 돈을 조금 번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그 가정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죠.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버는 사람들끼리 여기서 만나서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거라 그렇죠. 대부분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지만 대부분 공장 근로자거든요. 안산에서는 그 외국인 그 공장 근로자가 그냥 온 다음에 가족을 약간 편법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안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산의 다문화 거리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별로 안 좋아요. 뭐 거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딱 봐도 간판부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이제 그 약간 막 외국인 글귀가 너무 안산역 앞에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있는, 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안산에 대한 어떤 치안 그리고 그 도시 이미지를 좋게 안 보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안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그 이제 들의 비중이 거의 한 1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밸런스가 중요한 것인데 너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권리, 생활 환경, 복지 증진만 외출 것은 아니고 그 국민의힘처럼 그 치안을 어떻게 해서 관리해서 전체 안산 시민들한테 그 총익, 편익의 총익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국민의힘의 약간 어떤 그 어젠다 세팅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네. 실제로 이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 굉장히 친한 그 후배도 저번 지선 때 경기도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어렵다. 안산에서 어떻게 그 아무 정치 경험 없는데 경기도원에 한 번에 당선되나 했는데 그때도 시장은 이제 우리가 됐지만 그 도의원 같은 경우 정말 한 몇백 표 차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그 도의원 선거랑 그 시장 선거랑 네. 그 득표 그 비중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안산이라는 도시가 꼭 그냥 뭐 외국인들이 많다고 해서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표를 안 주고 이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 외 이제 또 안산시의 전체적인 어떤 그 인프라가 좋아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민근 시장이 이런 쪽은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민청 유치라든지 또 뭐 세계적인 어떤 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이 안산의 어떤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이 문화 변동을 굉장히 알리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이 그 안산 시민 또는 그 다문화 가정들한테 소구가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민근 시장의 어떤 행정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전륜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대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출마자들 얘기를 같이 하면서
좀 속이 까맣게 탈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오세훈 시장의 뭐 절박함의 표현이라 할까요?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사실 이 절박함이라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이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선을 넘었다. 저는 금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모두가 다 당이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뭐 중앙 당직자든 국회의원이든 또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해주는 시민이라든지. 근데 이게 다 이 메시지라는 것도 특히 4선의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상황 판단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한 그 당일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당을 위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네. 본인의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급박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취재한 바로도 그 오세훈 지금 그 서울시장 5선을 준비하는 그 캠프 쪽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퇴해라. 이거는 이제 사퇴라는 것은 이제 현직 당대표한테 말을 내놓은 순간 다시 돌릴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캠프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았는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사실 굉장히 의지를 바탕으로 그런 메시지가 바로 나온 것이다. 개인적인 그런 의지가 강했군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최근에 그 서울시장 관련해서 그 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녹록치 않게 나오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결과의 이유 중 하나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직 당대표 어떻게 보면 지선을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파트너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현직 서울시장 4선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파트너십을 깨고 당신은 물러나라고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오세훈 시장님이 좀 견제해왔던 그래도 개혁신당과는 합당해야 되고 뭐 어디랑도 손 잡아야 되고 이런 그 다소 라이트했던 메시지와는 완전히 그 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어퍼컷을 날리는 수준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조금 그 정치 고관여층이나 당직자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좀 반감을 많이 가지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크시겠군요. 예,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장동혁 그 당대표 체제에서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너무 과했다. 어떤 수습을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낸 것이냐. 오세훈 시장이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그 동작구 지역이 아닌 어떤 서울의 외곽 지역에 또 이렇게 주말에 일정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어떤 서울을 챙기는 행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굳이 뭐 정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지만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카드가 충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 서울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행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파트너십이 깨진 거잖아요. 장동혁, 오세훈이 아무리 결이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에는 선거란 것이 뜻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장동혁, 오세훈 정도면 함께 가는 게 맞거든요. 선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먼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치고 나와서 파트너십을 깬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후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당원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의 저는 어떤 후속 조치와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이 정치적 책임 꼭 오세훈 시장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후폭풍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세훈 시장도 알고 이런 행동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 문종현 대변인님은 장동혁 대표의 호위무사 같으세요. 전 전혀 뭐 이렇게 친분도 없습니다. 근데 저 장동혁 대표가 단식 끝냈던 날 마지막에 온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박근혜 전 탄핵당했던 대통령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했는데요. 윤석열 전 탄핵당한 대통령하고도 절연 못하고 박근혜 전 탄핵당한 대통령하고도 절연 못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는 그냥 내란 잔당으로밖에 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지방선거를 다 망치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민주당은 좋죠. 예. 민주당은 좋은데 제가 경기도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자면요. 2018년에 박근혜 탄핵하고
저희 대통령 이기고 나서 경기도 의원의 의석수를 95%를 갖고 맞습니다. 왔습니다. 예. 민주당이. 예. 이번에도 95% 가져올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경기도 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78석, 국민의힘이 76석이에요. 근데 76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본인 지역구에 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돼요. 출마를 하십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78석 자리에는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요. 없죠. 그만큼 어렵게 네, 느껴진다. 이미 예. 민주당 의원들이 텃밭이 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운 도전자가 없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에서는 도의원들 지금 영입해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역에 있는 도의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거의 포기 상태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바람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95% 의석수 민주당이 쫙 뺏기는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의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님 지금 지방선거 망치겠다고 저러고 계시고 이 틈을 타서 또 한동훈 전 뭐 대표님은 뭐 북콘서트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빨리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저희는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좋은 소식이긴 하나 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네. 슬픈 복이 야당복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복은 복인데 국가적으로 지켜보시는 보면, 입장에서 네, 예. 국가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정치권의 슬픈 복은 야당복이다. 근데 오세훈 뭐 이게 질문이 그거기 때문에 예, 예. 과연 오세훈 시장이 뭐 지금 공천에도 걱정이 없고 또 민주당 정원호 이 여론조사에서도 밀렸잖아요. 정원호 뭐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분이지만은 어쨌든 밀리지 않았고 그랬으면 과연 이런 격한 발언을 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했던 행보를 보면 정말 오세훈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윤석열 탄핵과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널 때 과연 오세훈 대서울특별시장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보를 했는지 저는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그게 국민과 역사 앞에서 과연 그런 정치 그리고 굉장히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 입장을 냈나.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공천이 위험한지 사면 초과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인 판단 이런 거 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메시지 프레임이 그렇게 큰 영향을 저는 못 미친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 정원호가 치고 올라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일 잘한다고 얘기해서 이재명 효과 당연히 있는데 플러스 뭐가 받쳐주냐면 그래도 일을 잘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일잘러에 대한 그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좋을 것 같으면 서영교를 붙였을 때도 이겼어야 되고 박주선을 붙였을 때도 이겼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 이런 사람들은 싫어. 그냥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아.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저륜이며 뭐 윤어게님 이런 게 뭐냐면 다 정치적인 프레임이고 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 왜 우리 편이 그러니까 오세훈이 자체적으로 나오고 한동훈이 왜 자체적으로 이 공격 포인트를 본인이 얘기하고 있냐.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저륜이건 말건 윤 어게인이건 문 어게인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서울시의 집값이 얼마나 고공행진하고 있습니까. 환율 지금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같이 오르잖아요. 코스피 5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SK 하이닉스 3전이 이끄는 거고 그거 가지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가장 민감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를 뭐 대책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너무 쉽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밥상 물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중요한데 저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도 뭔가 이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잘했잖아요. 종묘 이런 거라든지 뭐 한강버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뭐 거의 1일 1 오세훈 때리게 할 정도로 김민석 총리가 갔다가 뭐 국가유산청 그쪽에서도 갔다가 계속 때렸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책적인 방어를 해왔어요. 그런 모습이 차라리 나아요. 지금은 조금 급해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정책적으로 잘 하시던 시장님이 정치 약간
쪽으로 이제 돌변을 하시니까 보는 사람도 의아하고 내부에서도 의아하고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본인의 뭔가 좀 마음속에 갖고 있으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장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그럼 여기서 안산시 저희 알아봤는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어느 진영이 유리할지 저번처럼 몇 대 몇으로 한번 좀 마무리해 주시죠. 임혜자 부의장님. 지난번 선거는 이제 특이하게 원팀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원팀이 안 될 리는 없고요. 뭐 분열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8대2. 8대2. 알겠습니다. 손수조 대변인. 최초의 안산 재선시장 가자. 네, 이런 분위기로 저는 그럼 좀 더 후하게 9대 1로 9대1 쓰도록 하겠습니다. 9가 저인가요? 아니요, 저희 쪽으로 재선 가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산시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보선 지역이 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중심에서 자꾸 회자되는 지금 인물이 있죠.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먼저 조국 대표, 좀 우리가 다 아는 인물이지만 유은총 기자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조국 대표 하면은 천재 법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16살 때 이제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동기로는 뭐 잘 알고 있듯이 나경원 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이 계시고요. 26살 때 이제 울산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고 이후에 이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입문을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고요. 당시에 이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이 진두지휘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19년 9월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어요. 이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며칠간 일했는지 일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며칠간 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정확하게 한 달 5일을 일했습니다. 짧은 장관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제 자녀의 그 입학 비리, 입시 비리 관련돼서 터지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2024년 초에 지금의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뭐 검찰 독재 종식이라고 이렇게 내걸고 총선에 나섰고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뭐 아쉽게도 2024년 12월 12일 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 자체가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속이 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고요. 이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해 8월 15일날 광복절 특별 사명과 극복권 대상으로 이제 뽑히면서 이제 다시 8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복귀를 했고요. 가장 요즘 핫하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해서 이 논의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미략 논란이 있고 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런 논쟁 사이에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 뭐 너무 유명한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이번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조국 대표 6월 선거에는 반드시 나가겠다. 본인이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보다는 재보선을 좀 노리지 않을까. 원내 복귀를 통한 좀 존재감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것 같은데요. 좀 어느 지역이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현실적으로요. 예, 이건 뭐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대표. 예, 네. 이번에 이제 합당 이슈를 보면서 조국 대표는 약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분이겠다. 기도의 얼마나 원하고 있었겠어요, 합당을. 네. 예. 특히나 이제 2030 투표율이 지금 엄청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2030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뭐 관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은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은 2030 지지율이 0% 나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20대한테 조국 알지 물어보면 딱 5글자 말이에요. 입시 비리범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딱 각인이 돼 있어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안 좋은 정치인이 이제 조국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자기를 안아주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더 작은 정당이잖아요. 지지율 0% 나오는 이제 2030에게 뭐 전체로 뭐 더 많지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하자.
근데 이게 웃긴 게 합당이 뭐 다 아시겠지만 먼저 제안한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돼요. 결국은 이제 지금 뭐 텔레그램 문자도 찍혔지만 밀실, 지분 나눠 먹기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한 정청래 대표, 말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게 더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뭘 줘야 되겠습니까? 호남 지분 줘야 됩니다. 네, 호남 지분 줄 수밖에 없고 호남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뭐 이런 지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재보궐 아주 좋은 자리에 조국 대표를 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조국 대표는 무조건 되는 자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그 자리가 어딘지. 예. 수도권에서 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저는 인천 계양구에 조국과 한동훈이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 개항을 희망사항이죠. 희망이게 상상력을 해보자면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제명이 되시면서 뭐 무소속 나오니 안 나오니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 진짜 너무 양지 뭐 대구나 이런 쪽에 가기는 아마 힘들 거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낼 테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희생을 해서 정말 험지에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특히 누구랑 조국과 한번 붙어보겠다. 야. 이러면은 이제 팝콘각 되는 거죠. 재밌어지거든요. 빅매치죠 뭐. 예. 그래서 조국 대표가 나오는 곳을 따라서 한동훈이 갔으면 좋겠고 그럼 조국은 어딜 가면 가장 본인에게 정치적인 이제 실질적인 득도 있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을까 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였던 계양에 나오면은 어떨까? 근데 인천 개항을, 계양은 안 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김남준 대변인을 픽해서 청와대 대변인 네, 예. 이미 보냈잖아요. 보낸 건가요? 같이 한번 보내려고. 간 거 아닌가요? 예. 크리스마스 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합당 이슈 네. 때문에 뒤집어질 네. 수 있는 거예요. 달라면 줘야 된다는 아니 거지. 뭐 다른 네. 지역도 있는데 네. 굳이 김남준 대변인이 갈 것 같은 그 지역에 왜냐하면 저는 뭐 물론 이제 조국 대표라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게 좀 이렇게 메머드급 정치인급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 오히려 서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데 이미 나와 있죠. 근데 군산을 조국이 가는 순간 네. 그거는 조국 정치 인생에서 끝이죠. 저는 그렇게는 안 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부산이라든가 전재수 장관이 뭐 전 장관이 나오면은 부산이라는 데는 또 민주당에 있어서도 상징적이고 또 조국 장관한테도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사법적으로 결론이 나거나 이미 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는데 그런 데를 다 전체적으로 장기판에 놓고 이렇게 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치인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뭐 민정수석 하시고 그야말로 법무장관 뭐 한 달 며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워낙 이제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사랑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 같고요. 회초리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라는 슬로건으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을 가장 많이 부르짖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또 보내줬고 또 그만큼 감옥에서 그 죄값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이 내가 어느 지역을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찍어서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 같은 경우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안산이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노동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보 세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계양도 뭐 다른 이제 뭐 빅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그런 데는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평택이나 뭐 이런 몇 군데 있는데 네. 그런 데가 그야말로 소설을 써야 되는 거죠. 빅매치를 이룰 수 있는 라이벌이 누군지 그야말로 한동훈과 같이 검찰 개혁에 뭐 자웅을 겨룬다든가 그러면 그런 지역을 선택하겠지만 어쨌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편안한 지역은 절대 안 가신다. 험지로 갈 거다. 그렇죠. 예. 험지에서 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리스크 로우
로우 리턴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만큼 팬덤도 있어요. 아까 그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또 한계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조국이라는 정치인은 뜨면은 판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저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 어디든 간다는 전제는 그런 정치적인 상징성 메시지, 지역에 대한 현안 이슈, 뭐 이런 부분, 빅매치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영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조국 대표가 네, 수도권 재보선 지역에 나오면 네.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개항보다는 평택. 네. 평택을 예. 이병진 예. 국회의원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지금 뭐 그 정도가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논란에 휩싸이지도 않으면서 예.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 아니냐라고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국 대표의 지난 뭐 얼마 되지도 않은 2년간의 어떤 정치적 행적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모든 그 관심과 하이라이트가 조국 대표가 과연 지방선거 재보선에 등판을 해서 다시 한번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국회에 입성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오늘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법원 판결이 2년을 이제 확정받았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가 8개월 만에 이제 광복절 특사로 나왔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 이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화나 교정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불과 2024년 12월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감찰 무마한 것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2년의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말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 조국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이 광복절이라는 뜻이 뭐랄까 나라를 빼앗겼던 상태에서 뭔가 다시 주권을 찾은 이런 어떤 중요한 날인데 이 광복절 특사로 입시 비리 범을 저희가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교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의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정치적인 어떤 팬덤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뭐 국가라든지 입법부에 굉장히 유해한 행위라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지도가 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석 이상의 어떤 작지 않은 당을 이끄는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파급력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홍에서 분명히 어떤 균열이 일어날 때 그 균열을 조국 대표가 어떤 흡수하는 매개체로서 정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기존의 그 조국 혁신당이 가져왔던 호남은 우리는 무조건 자체적으로 후보 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파트너십을 견지하겠다.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너무 세지니까 저는 점점 조국 대표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몸값이 한창 올라가다가 결국 선거에서 2030이라든지 10대에서 이 조국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저희는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예. 저희가 이것을 잘 활용해야지 오히려 이 조국 대표의 어떤 그 적절한 사용법이 저희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은 사실 이렇게 지방 선거까지는 이렇게 썸을 타면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 대표님이 프로포즈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을 사랑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프로포즈 잘못된 거다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 합당에 대한 거는 이제 곧 의총이 열리면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좀 논의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실 거라 지금 벌써 합당을 전제한 것처럼 발언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연결돼서 바로 여쭤볼게요. 민주당도 지금 뭐 약간의 내분이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때문에 조금 불편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어떤 네. 당이 당대표가 합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다른 네. 최고위원도 몰랐고 근데 조국 혁신당은 그 전날 알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합당이 되든 안 되든 뭐 물론 선거 앞두고 뭐 이합집산하는 거는 네. 뭐 한 해 두 해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당대표 독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최고위에서 이현주 최고하고 지금 막 완전 설정 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진이 아마 한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실 합당에 있어서 민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직들이에요. 사무직 그 일 그 저기 배분하는 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건드려야 되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합당 문제 정말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툭 던져서 될 일이 아닌데 일단 우리 대변 말씀처럼 프로포즈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 밖에 꺼내버렸어요.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썸 타다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느냐. 결혼 생각이 있어요. 무슨 결혼 생각이 있냐. 본인 연임하고 싶어요. 당권 다음 8월에 있을 당권을 위해서 다음 당권에서 연임해서 총선에 공천하고 싶고 예. 결국 이게 명천 갈등이거든요. 결국은 그다음에 그 본인이 그럼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정청래를 지지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1인 1표제도 지금 거의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됐죠. 예. 그러면은 그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의 이제 그 값어치는 높아졌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결국은 친문 세력이거든요. 기존의 친문 세력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표를 등에 업고 연임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권과 대권도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와 조국 두 분이 당권 대권을 미락으로 이렇게 딜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정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임혜자 부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방선거보다는 당권 경쟁을 위한 지금 상황이다. 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싸우는 거는 찢어지자고 배신자 처단하느라고 싸우고 있고 예. 저희는 지금 합치자고 좀 하다 보니 원래 뭐 남녀가 결혼할 때도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합당 문제는 저도 뭐 정당에 97년도부터 뭐 있어봤기 때문에 이합집산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합당 논의가 그렇게 뭐 비관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합치자는 논란이고 그리고 합당이라는 대의와 명분은 다 이미 국회의원들도 또 당원들 사이에도 저희가 완전히 극과 우와 극좌가 뭐 그렇죠. 합치는 게 예, 아니잖아요. 같은 뿌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뭐 저랑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이 뭐 조국 대표 비서실장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 뿌리 한 형제처럼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난번 대선 때 거기 후보도 내지 않았고 이 계엄 세력을 심판하는데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에 대한 대의 명분은 다 있는데 다만 이게 정치라는 게 TPO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언제냐, 그 시기의 적절성, 그 다음에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야말로 뭐 썸 타다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비유를 개문발차라고 생각을 해요. 개문발차다. 합당 버스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다만 언제 출발하냐. 근데 갑자기 문 열어놓고 확 출발을 해버리니까 이거 뭐지 나도 저 버스 타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디테일로 들어가면 원래 디테일에 악마가 있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그야말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심사를 17개 시도당에서 다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후보들이 다 지금 내부에서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후보들이 각 당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해득실 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크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난소공처럼 정소공인 거죠. 이게 정청래가 쏘아올린 합당의 공인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뭐 논의가 좀 핫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의 명분이 없으면 정치는 어려운데 대의와 명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해볼 수 있고 그거는 합치자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청 대전, 명청 갈등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가요, 그럼? 그러게요. 늘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데 갈등은 뭐 인생사에도 있잖아요.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생사기 때문에 그 정도 갈등이 없이 어떻게 건강한 정당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그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임 부의장 하신 말씀이랑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게 합당은 최소한의 그 대의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자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차가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절차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제가 타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들려요. 이 합당이라는 이 거대한 어젠다를 이렇게 소통 없이 사전 소통 없이 당 대표가 이렇게 던져서 갑자기 이렇게 그
찬반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정청래 그 아주 그 대표님의 사육을 챙기기 위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노림수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시스템 체계를 바꾸는 게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영향력이 있거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부 그 공천이나 그 당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딱 또 이 합당을 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의 권력이 세지느냐 당 대표일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제 그 당 대표 그 재선을 바라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번 먼저 이렇게 던져보는 것이 저는 그 정청래 개인적인 어떤 그 정치적 행보에 포커스를 맞춘 어떤 저는 노림수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그 하이 리스크라는 말씀 우리 부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왜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사욕이 아니라면 굳이 조국혁신당을 이렇게 안고 합당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최근만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어떤 성추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선거에 있어서 꼭 다시 한번 등장될 수 있는 그런 화두인 것인데 이런 거를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경쟁하는 다른 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것은 조혁당의 그런 어떤 성추문과도 합당하는 것이냐 그것도 용인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격은 상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합당을 추진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그 지구주순한 정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정청래 대표의 무슨 무슨 의도가 있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정치에는 정치적 행동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정치 의도가 없이 정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준호 뭐 최고위원 무슨 대의 명분 뭐 이런 것들은 다 저는 건강한 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처럼 바로 뭐 징계하고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고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다. 그럼요. 민주적 절차. 다만 정청래 대표가 먼저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나 다만 제가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대의 명분 이 얘기를 한 거는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저는. 정체성은 어차피 같다. 정체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두 가지 저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시기의 적절성, 그다음에 합당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효성. 왜냐하면 이해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야말로 내가 평생을 준비해서 기초단체장 나갈 거야. 아니면 내 평생을 준비해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은 내 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그 노프라블렘, 어떤 지역은 당장 그게 내가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사람이 꼭 시의원으로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합당했을 경우에 아까 사무직 당직자 저도 사무직 당직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율을 통해서 건강한 논의를 통해서 하는 과정 지금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징계하지 않고 처단하지 않고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건강하다라는 저는 오히려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이런 합당이요. 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거대 양당의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의 명분도 사실 저는 다양성, 다당제로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너무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처럼 거대 양당이 서로의 반사 이익을 먹는 그런 구조 때문에 뭐 소선거 구제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치 환경이 퀄리티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합당도 그렇죠.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당 다양성을 존중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늘 이거를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늘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을 했었거든요.
정합당을 해야 된다면요. 정책적인 연대, 정책적인 논의가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정책적으로 연대를 전 할 수 있고 합당까지 뭐 필요하다면 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민주당의 합당 과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합당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연대는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정치적인 그런 이제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선거 앞두고 위압집산하는 형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절대 대의명분을 찾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영 대변인님 보시기에 만약에 합당한다, 그럼 조국 대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는 조국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어떤 그 파급력 기준에서는 저는 그 대통령이나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음 대선이요? 예. 다음 대선 예.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대선을 관련해서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도 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자체가 조국이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름이 네. 예. 아마 그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 이름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조국 그 자체로서 그 조국 혁신당을 대하는 것인데 지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그래도 조국 혁신당의 입지는 줄어드는 건 저는 거의 100%라고 봤거든요. 여러 가지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더 큰 공간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민주당이 뭐 여당이긴 하지만 여유가 있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초반에 벌어지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다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애초에도 뭐 107석밖에 없는 불리하다 하긴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여유만만하게 조국 혁신당의 손을 잡아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지분을 조금 줘야 되잖아요. 먼저 어젠다를 꺼내고 작은 당을 품으려면.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은 특이하게 조국이라는 어떤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이 어디에 선거에 나가면 어떤 지역은 뒤에서 또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밀실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과연 현재 아까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가울 것 같거든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원칙에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에서 약간 이게 득이 되는 어떤 그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득실을 따지면서 제1 여당이 그렇게 나가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그 대한민국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통합 인사도 장관 인사도 이해운 장관을 픽했을 정도로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그런 취지인데, 심지어 이게 색깔이 무슨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다만 파란색인데 그라데이션이 좀 있을 뿐이고, 그 정도는 오히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의원들마다 각자 자기 아이덴티티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당원 당규 강령에 못 박혀 있다면 그게 문제겠죠. 근데 그게 무슨 시대의 과제고 시대의 무슨 이슈인데 어젠다인데 그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떠오른 아젠다, 뭐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의제 그런 게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시기에 있어서 그야말로 지방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 억강부약이잖아요. 운동장 넓게 쓰고 약자 보듬고 포용하고 그렇게 나가자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런 거에서 지난 대선 때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조국 당이 지민 비조로 그때 시대 과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고, 그래서 같이 함께 가자는 것뿐이라는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디테일에 있어서 다만 그런 이제 이해 득실을 따지다 보니 이제 논란이 된 것뿐이다. 그리고 시기는 지금 할 수도 있고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거기에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켜볼 뿐인 거죠. 알겠습니다. 시흥 씨는 현재 민주당의 임병택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3선 도전을 이미 공식화했어요. 근데 임병택 시장님 아시겠지만은 8년 전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단체장이셨어요. 그래서 어느새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임병택 시흥 시장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서혜진 대변인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임병택 시흥 시장님이 이렇게 시장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지역에서 시흥시가 특히 그 지역에서 성장하는 정치인들을 굉장히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그리고 성장하기에 좀 밭도 되게 좋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좀 끌고 가는 이 지역이기는 한데 우선은 육선의 조정식 의원님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문정복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백원우 의원님 때부터 맞습니다. 보좌관, 뭐 평당원 보좌관 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되시고 운동원부터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선거 운동원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까지 대신 역사적인 이런 순간에 계셨던 전설과 같은 분이신데요. 이런 문종복 평당원이 최고위원까지 되는 성장 과정이 가능했던 것이 지역에서 그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지역에서 성장하는 정치인들을 굉장히 키워주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리더들이 굉장히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셨고 잘 이끌림 받은 후배들이 또 역할을 하게 됐고 그렇게 등장한 게 임병택 시장님이고 그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만큼 정책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끌어 오셨고 젊은 시장님답게 시흥시를 잘 발전시키고 있는데 시흥시가 이렇게 기반이 좋은 조직을 가지고 탄탄하게 오다 보니 여기는 복합도시 지역입니다.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택지개발 그렇죠. 지역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고 또 마침 택지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젊은 층이 유입되기도 하고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딱 맞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임병태 시장님께서 도의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도전을 하시는 또 젊은 정치인들이 그 계세요. 얘기는 조금 이따 이따가. 할까요? 예. 네. 그럼 손수조 대변인님 지금 네. 임병택 시장이 8년 시장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지역이죠. 시흥은 굉장히 험지고 또 재선에 이제 임 시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이제 힘든 지역이라서 후보군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이제 시흥 갑의 이제 정필재 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시흥 을 쪽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던 사실은 민주당에서 넘어오신 분이기는 하죠. 근데 굉장히 조직력은 탄탄하다고 하세요. 김윤식 전 이제 후보님이나 맞죠? 시장도 하셨어요. 예, 시장도 하셨고 민주당 네. 소속으로. 예. 그래서 전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조직력도 굉장히 좋지만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으시는 바람에 이제 국민의힘을 네, 넘어오신 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요 두 분이 그래도 조금 이제 한마평에 오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시흥이라는 이제 지역이 지난 대선 때 거북선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이슈, 교통, 주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교통, 그다음에 주택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정치적인 그냥 상황으로서는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 왜냐하면 빨리 후보가 나와서 이제 막 밀고 가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까지 후보가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한마평에 오르는 이 후보분들이 최대한 보수 진영의 부동산 정책, 보수 진영의 교통 정책 이런 것들로 드라이브를 걸면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임병택 시장님에 대한 평가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쪽에서는 시장님 평가요? 현직 시장님들 계속 이제 자기가 해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안 할 때는 시정 평가가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3선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재선하셨죠. 재선. 재선을 하셨고 예.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해주세요. 네, 시흥시장. 근데 뭐 나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 경기 이 기초지자체의 평가는 되게 행정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정치랑 또 거리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안정감, 그러니까 이 시흥이라는 지역을 잘 안다라는 어떤 코멘트가 제가 한 두 분한테 좀 들어서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능력 자체가 없는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후보를 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김윤식 후보가 굉장히 저는 좋은 자산이라고 봅니다. 이 김윤식 후보가 사실 시흥시장에 3선도 하긴 했지만 네.
일단 김문수 그 대선 캠프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떤 뭐랄까 민주당에서 건너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안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노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민주당에서는 뭐 이적했다 뭐 철새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분을 굉장히 잘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 시정에 있어서 특히 기초단체 시정에 있어서는 뭐 당적인 이념보다는 그 실력,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잖아요. 그게 어떤 시민들이 평가할 때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임명택 시장에 맞서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는 저는 뭐 제가 뭐 결정권자는 아니고 전혀 그 영향력은 없지만 이런 김윤식 후보 같은 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띄우고 이분이 진짜 전문가다. 그리고 더 역독성 있는 후보다라는 걸 좀 띄워서 조금 이렇게 매치를 붙여도 저희가 될까 말까한 어떤 지역이 시흥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저는 조금 이렇게 가르마를 잘 타서 후보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시의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괜히 뭐 2명, 3명 붙여서 경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어려운 지역 이런 시흥 같은 경우에는 김윤식 후보를 좀 저희가 밀어서 예를 들면 좀 중앙당 정치인에서 굉장히 방문도 많이 해주고 이럴 때 하다못해 당선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이름도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흥에서는 저는 해보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의 거북섬 같은데 가셔서 국민의힘에서 워크숍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좀 이제 활성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윤식 전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컷오프가 돼서 그때 저도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시흥시장 하실 때 또 잘했다는 평가도 그렇죠. 있고, 네네. 제가 이게 그 상대 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이렇게 칭찬한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누가 준비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임병택 시장이 3선 이제 도전하시고 3선 고지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임병택 시장님 그야말로 평가가 좋고요. 다만 좀 담대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간이 좀 작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간이 작다. 간이 좀 작다. 소심하단가요, 그럼? 그러니까 간이 작다는 네. 게 그렇게 한자어로 하면 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야박한 평가라고요. 근데 어쨌든 150신도시 조성이라든가 서울대 시흥 캠퍼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GTX-C 노선 여기도 이제 굉장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100%또 잘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교통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더 많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체감할 정도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복지 인프라가 됐느냐, 문화예술에 대한, 왜냐하면 여기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다음에 선거구가 하나 더 늘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50만을 훌쩍 넘었죠. 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이즈에 맞는 또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게 당연히 시흥 시민들의 요구인 거죠. 이 임병택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고요. 이 경기도 의회가 전국 그 광역 의회 중에는 가장 최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김진경 의장 같은 경우는 정말 토박이에요. 시흥 토박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산지도 시흥, 그다음에 서식지도 시흥이에요. 출마 의사를 밝히셨나요? 출마 의사 밝혔죠. 밝히셨어요? 네네. 예. 출마 선언 아마 출판기념회 했을 거예요. 예. 시흥 DNA인가 뭐 그런 걸로 예. 출마 선언도 했고 출판기념일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또 아버님이 뭐 목사님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그래서 김진경 도의장과 이 백원우 사단인 거예요. 백원우 패밀리로 문정복 의원님, 임병택 시장님, 우리 저기 김진경 도의장님, 이분들이 다 패밀리여서 거기에서 이제 시장 가셨고 도의장이 되셨고, 근데 이제 뭐 또 정치는 어제 뭐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일전을 치를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님 지역구에는 이동현 재선 도의원이 또 있으세요. 예. 여기도 한 10년 정도 그 보좌관을 지냈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대한 또 인사이트도 있고 네트워크도 짱짱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안목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서혜진 대변인 지금 말씀 들으니까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네. 도의원과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이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당정 협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행정을 어떻게 진행을 할 때 조금 광폭 행보를 하고 싶어도 지역 정계와 함께 논의를 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흥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그렇게 당정 협의를 하고 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거북섬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선 때 거북섬 이슈가 갑자기 나왔어요. 뭐 공실류 나오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저쪽 전 대통령 후보가 공격 포인트를 아주 그쪽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때 시흥이 대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임병택 시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 막 투여하면서 이야기하셨고 시의회에서도 바로 기자회견하면서 바로 대응했고 또 여기 도의회에서도 뭉쳐갖고 예, 거북섬에 관한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하면서 탁탁 날리셔갖고 대선에서 오히려 이렇게 딱 뭉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넘어갔고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거북섬이라는 데가 어디야라고 관광지로서의 홍보 효과도 거뒀다라는 이야기도 WSL도 있고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저희 경기도에서 이제 민주당의 워크샵을 우리 그런 거북섬을 좀 이용해주죠. 그래서 저희는 워크샵을 대부분 거북섬에 있는 곳에서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범 사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뭉쳐 있는 민주당의 이 시흥시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경선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병태 현 시장님 그리고 김진경 도의장님 그리고 이동현 도의원님 연령대도 비슷비슷하세요. 그리고 정치를 같이 시작하신 어떻게 보면은 대선배들이 봤을 때는 이제 키워야 할 후배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정당당한 경선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경선을 통과하신 분이 차기 시장이 되실 건데 각자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경선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손수주 대변인님 지금 거북섬 얘기도 하셨고 또 시흥에도 여러 현안들을 있는데 그런 현안들이 아마 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도 민주당,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에서 많이 협조해서 일이 뭐 빨리 굴러가는 건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 권력을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몰아줘서 이게 될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필요할 시점이다. 지금 보면 한 2번 정도 빼고 다 진보 민주당 맞습니다. 쪽 이제 플레이어들이 되고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늘 견제하는 것이 필수고 서로 경쟁하면서 가야 발전도 있는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 밀어줘서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민분들께서. 그러니까 거북선 같은 게 지금 보면 공실률이 90% 나왔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모든 언론사에서 다 가서 찍었는데 정말 텅텅 비어있고 정말 그래서 많이 놀라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인의 치적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도시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개문발차해서 가는 건 좋으나 따라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고 공실률이 너무 높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한테 이렇게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공실률이 높고 이렇게 안 되냐 하실 수도 있다고 일단 첫 번째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시흥이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젊은 층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30 유입이 지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젊은 층 2030들이 는다고 해서 꼭 진보가 높다라는 룰은 깨졌어요. 지금 20대의 보수화, 그리고 우파 성향을 가진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책임 당원만 한 120만까지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젊은 층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권 견제 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목소리 낼 수 있고 또 젊은 층들의 그런 소구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좀 전망해 봅니다. 이게 그 많지 젊은 않은 층이 는 지역이 배고, 장현, 목감, 뭐 은계 이런 데거든요. 택지 신도시가, 개발에 신도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젊은 층이라서 20, 30대보다는 조금 40대 뭐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좀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요구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외곽이다 보니까 맞아요. 시흥이 예. 네, 그리고 이제 철도나 이게 아직 월판선이나 신안선선이 아직 완착되지 않은 곳이어갖고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아이 키우고 그 생활하기 너무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고 저도 시흥을 바라보고 싶은데요. 그럼 시흥시 어느 지역에 유리한지 이번엔 문종영 대변인님, 서혜진 대변인님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네, 한 6.5 대 3.5 민주당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시흥이 좀 힘듭니다. 시흥.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요. 서혜진 대변인님. 네, 저 후하게 주셨으니까 저도 더 후하게 저희 민주당 8, 국민의힘 2 이렇게 가겠습니다. 8대2.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명시인데요. 지금 광명도 그 현 시장이 민주당의 박승원 시장인데 삼선 도전이 아마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도 삼선 도전을 이제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또 만만치 않은 인사들이 시장 선거에 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안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임혜자 부의장님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광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광명입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광야입니다.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픈. 예. 제가 예전에 광명시장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예. 뺏겼습니다. 그러시구나. 아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광명시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삼선 이 고비를 어찌 넘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비요? 네. 예. 왜냐하면 이 고비라고 제가 굳이 예. 표현을 한 이유는 광명이 재개발 재건축이 한꺼번에 다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가 막 폭발 직전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같이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주변이 원래 빌라들만 있었는데 그게 다 재개발로 됐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한 거의 몇 배라고 수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빌라 몇 채가 있는데 몇 개 단지가 들어섰는데 도로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버스가 실제로 코너링할 수도 없는 그런 길로 돼 있어서 비좁아서. 네, 비좁아서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 이제 걱정이 과연 이제 삼선 고비를 넘기는데 어떻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지. 어쨌든 박승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많아요. 지금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예. 네, 환경운동가 출신 그분이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지역이 광명을 양기대 의원 지역인데 이제 비명으로 딱 좌표를 찍어가지고 찍어서 직접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지역이 이제 이게 컷오프를 시켰고 김남희 의원과 양기대 의원이 경선을 해가지고 김남희 의원이 된 네. 지역이죠. 예,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장 도전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경표 전 도의원인데 시의원도 하셨고 도의원도 했고 그리고 그 이재명 도지사 때 경기 컨텐츠 진흥 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찐명으로 그러네요. 예.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 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분이에요. 캠프에서 그러면서. 네, 예, 캠프에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팬클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명인의 마을이고 하나는 OK 이재명인데 광명에서요? 아니요. 전국 조직이에요. 전국에서? 전국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OK 이재명의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김경표 전 의원께서 그 예비 후보 자격 심사할 때 명단을 넣은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라고 표현을 한 거는 김경표 도의원이 사실은 박승원 시장이 처음 도전할 때 같이 세게 부닥쳤어요. 세게 이제 도전을 해서 했는데 경선에서 뭐 떨어졌어요. 민선 그래서 6기 때요. 그렇죠. 예, 박승원 예. 시장이 처음 예, 도전 예, 초선할 예. 때 그때 이제 둘이 세게 부닥쳤는데 그때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많았죠. 경선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광명시 내에 이제 쫙 그게 퍼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다시 서력을 하겠다고 지금 등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찐명이다 보니까 전략공천으로 오는 거 아니야, 단수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일단 뭐 그 당의 룰은 컷오프는 없다,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당 내의 어떤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후보는 안성환 전 광명시 의장, 전반기에 의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의장을 하고 지금도 시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을 잘 꿰뚫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발빠르게 잘 움직이세요. 그리고 안성환 전 시의장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김영준 전 도의원이 지금은 이제 광명시에 자원봉사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막강하게 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아까 박승원 시장이 삼성 고비를 넘길 수 있느냐, 아니면 또 김경표 전 의원이 찐명인데 여기가 전략공천을 받냐, 아니면 뭐 그 얘기는 이제 논리적 정합성하고 관계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인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경선을 하면 혹시 이길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삼선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지역이군요. 하여튼 박승원 시장으로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광명 또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명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있습니다. 그래요? 네, 광명 예. 지금 광명이 보면 서울과 굉장히 좀 근접한 붙어 붙어 있죠. 있는 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번호도 02를 쓴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지금 여기 광명의 핵심 이슈는 지금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토어제로 묶인 거. 예. 그게 굉장히 지금 핫 이슈고, 같이 이제 서울과 같이 묶여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집값이 지금 굉장히 뛰고 있다고요. 집값이 또 오르고 전세 물량이 씨를 마르고 월세는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이슈다. 특히 젊은 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슈가 너무 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뉴타운 재개발 이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젊은 층들도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젊은 층들의 성향을 좀 잘 분석해서 공략하는 거, 이게 또 선거에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이 광명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전 도의원, 지금 현 도의원이신 김정호, 다들 이제 여쭤보니까는 김정호 의원이 거의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면서 시장 출마를 상정하고 지금 거의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김정호 도의원이 이제 이 광명 안에서 지난 대선에서 보면 2022년 대선에서 저희가 한 8% 졌는데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4% 정도 좀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광명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혜진 대변인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은 아마 이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이는데 뭐 표심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지금 뭐 박승원 시장님 3선 도전하시면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또 도전하시는 뭐 그 다른 후보님들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오래 하신 분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도로의 교통 문제, 그러니까 도로가 굉장히 낙후된 거, 그것도 굉장한 예민한 부분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광명이 좀 모여 있어요. 집적 시설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주차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활을 실질적으로 할 때 어려움이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재선 시장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3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시장이 민주당이 되어서 어쨌든 민주당으로 이 광명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어떤 지역의 현안들, 뭐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반영하는 정책을 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조금 부족해 보였나요? 그럼 좀 냉정하게 평가하시면. 지금 좀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속되어 있던 문제라서 이거 박승원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토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선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 현안이 해결이 안 됐어. 박승원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3선으로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제 완성하겠다. 이렇게 가실 거고요. 또 새로운 도전자분들은
또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박승원 시장이 잘 못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 이런 전략을 피실 거예요. 이걸 잘 돌파해서 민주당이 다시 지키는 이곳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 찬스 예. 한 번 더 쓸게요. 다른 현안에서 더 하려고요. 예. 지금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락의 변수는 안 된다. 아, 여기는 이따가 뭐 그 예측을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예요. 우리 김정호 도의원님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삽니다. 그리고 현직 도의원이고 굉장히 잘하셔서 이분이 이제 지난번 뭐 며칠 안 됐을 거예요. 출판 기자회 하셨고 굉장히 기대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또 그 친한계더라고요. 친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장동혁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을 쪽에 우리 그 국민의힘의 김용태 우리 젊은 의원님이 거기 지역구를 좀 하다가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호남과 충청이 그야말로 한 뭐 거의 반반 정도, 충청이 더 많긴 하죠. 반반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근데 토어제 관련해서 근데 요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뭐 반대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 한 군데만 들려보면 그 얘기 할 거예요. 격언이 있어요. 광명에서 서울 갈 수는 있어도 서울에서 광명 이사 못 온다. 그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죠. 물론 서민 같은 경우는 다시 못 들어오니까 안타깝긴 하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이제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교통의 문제인 거예요. 사통팔달이긴 해요. 광명에서 다 서울 걸어갈 수 있어요. 광명역도 있잖아요. 네, 광명 사거리역이 있고 네. 광명 KT역도 그렇죠.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구로구도 걸어갈 수 있고요. 개봉다리 하나만 지나가면은 그 개봉역을 갈 수 있고요. 구로역, 916 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통팔달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여기가 지나가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이 엄청 억울한 거죠. 지나가면서 내 지역에서 제대로 통행을 잘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승원 시장에 대한 원망이 좀 있는 거예요. 박승원 시장이 주로 주창했던 거는 탄소 중립, 평생학습, 자치분권. 굉장히 다 추상어잖아요. 굉장히 좋은 가치인데 가치 중심적이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당장 내 집 앞에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동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명 사도 갑자기 없어졌다가 이제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도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부작용이 지역 경제 일자리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조금 원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이제 후보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당락의 변수는 아니다. 그래도 민주당 분노하지 후보가 않아요. 나온다. 네. 나오면 된다. 네네 분노하지 예. 않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원망은 게 있으나 분노하지 않아요. 궁금한 게 네. 지금 뭐 광명도 어떻게 보면 지금 8번 선거 가운데 7번이 진보 계열이 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략 공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김정호 도의원 말고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딱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부분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그 저희가 낙선한 그러니까 그 당선자를 못 낸 이 기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예. 한두 번 계속해서 나오시려고 하잖아요. 그 도의원이나 시의원 하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2022년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분들의 어떤 최근 이 출마 의사를 나름 확인해 본 것인데 이상하게 잡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김정호 의원이 이제 사실 2022년 때는 거론이 안 되다가 이제 이번 지선 때 뭐 출판 기념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했다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예. 사실 그 광명이 어쨌든 간에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광명에 있는 친구들이 없다가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광명에 이제 친구들이 만나요. 아. 그래서 난 당연히 이제 우리 목동이나 이런 그 오목교역 근방 신정 이동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광명에서 온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단순하게 그 부동산의 어떤 그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광명 시민들의 어떤 그런 나름의 불만이 있다고 본 것이고 광명은 그래서 저는 좀 젊은 좀 후보군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되게 디테일하고 잘 챙겨봐야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고위공무원 하시거나 약간 뭐 무슨 뭐 자치행정, 분권 이런 얘기하는 거 말고 되게 디테일하게 현장을 뛰면서도
광명이라는 그 지역이 가진 되게 특징이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막 목동이랑도 붙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챙겨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잘 풀어줄 수 있는 후보는 사실 전 젊은 후보들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분 계셨어요. 전재희 장관님이 그러니까 관선을 하시다가 민선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분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뭐 제가 근데 자꾸 김정은 도의원님이 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출마를 시장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이 지난번 도의원 선거 때 민주당 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김정은 도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진심으로 아주 진실하게 이렇게 뛰고 열심히 뛰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단독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젊은 야권에서도 젊은 후보가 나와야 된다. 네, 자꾸 제가 이제 마치 제가 그 결정권이나 전혀 없는데 젊은 후보가 나야 된다는 게 혹시라도 뭐 그 안 젊으신 후보가 들으면 외람될까봐 제가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웠는데 저는 광명에는 왜냐면 사실상 수도권, 사실상 서울이기 때문에 조금 영 리더를 키운다는 차원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정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보군들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아까 뭐 친한계 김정호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그래도 당내에서는 유불리를 따지실 것 같거든요. 제3의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아이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범법 행위로 지금 제명당하신 분이고 수사받아야 될 분인데 뭐 그분을 따라서 지방선거를 할 리는 한동훈께는 뭐 없어요. 있을 리가 없고요. 어쨌든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지선은 치르는 거고 네.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계신 분을 뭐 공천 안 주고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일꾼. 아까도 제가 일잘러 말씀드렸는데 결국 시민분들이 원하는 건 이 지역 잘 알고 예, 이 지역에서 일 잘할 분. 아까 태생지 서식지 뭐 이 말씀도 하셨는데 태어나서 원산지 태어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행보까지 많이 하셨다면 그분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게 맞지. 그 이상 이하의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 광명시 어느 진영에 유리한지 이거는 임혜자 부의장님하고 손수조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광명 시민. 광명시는 100% 민주당이죠. 그럼 100대 0, 10대 0. 아 승패로 하면은 10대 0이고 네. 이제 뭐 득표율로 따지면 한 뭐 7대 3 정도. 아, 7대 3.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손수조 대변인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예. 하지만 쉬운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네. 승패를 보자면 5대5 정말 5대5. 예, 5대5고 박빙이다. 예, 박빙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 예, 뭘 붙잡고 토어제 붙잡고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 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